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든 나와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연이는 사또 신이지. 펴낸 것은 지금 이 책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56년 도쿄 출생이다. 오사카 대학교 대학원 인간과학 연구과 노인행동학 교수이다. 이 책은 인생 후반전의 심리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을 떠났을 때 진짜 내 능력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일까? 새로운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지? 자칫 서글퍼질 수도 있는 이 시기를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향한 도움 닫기의 계기로 삼거나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요? 늙어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낙담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늙음이란 상실만 존재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보강할 방법을 아느냐에 따라 늙음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상실을 획득으로 바꾸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직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생애 사건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대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퇴직 후 생활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만 심리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는 능숙하게 대처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어떠한 생애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하여 생각을 미리 정리해주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잘 살려면 사람마다 즐거움을 느끼는 일, 보람을 느끼는 일이 다르므로 어떤 일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들을 때 신이 나는 사람도 있으며 자원봉사가 잘 맞는 사람, 책상에서 사물을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돈을 몸부로도 하고 싶다,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다고 느끼는 일이야말로 퇴직 이후에 내가 꿈꿀 수 있는 진정한 미래의 비전이 아닐까 합니다. 고독감을 해소하려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 단순 접촉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한 대화를 주고받거나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접촉의 빈도가 높아지면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마주치고 만나게 되는 사람일수록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쉽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는 고독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곳에 부지런히 다녀야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계시도 효과적입니다. 자기 계시란 상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타인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계시에는 상호성이 있어서 상대가 자기 계시를 했는데도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직원이 학교 다닐 때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회사에 다니고부터는 축구를 TV로만 보내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언제나 사무적으로 일 이야기만 하는 사람보다 어느 정도 사적인 이야기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도 저도 축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월드컵 때는 이라며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기 계시의 이야기거리로는 취미나 최근 본 영화, 좋아하는 스포츠, 무엇이든 괜찮지만 좀 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면 고독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취직이나 연애 이야기, 노인은 병 이야기, 중년은 일이나 자녀 이야기, 미래의 꿈 이야기 등이 좋습니다. 단 너무 심각한 내용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의존하면 부부관계가 어긋난다. 퇴직 후 남편들은 이제 아내와 함께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 하지만 아내들은 이제 나를 혼자 내버려 달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강연에서 하면 청중들이 크게 공감합니다. 보통 남편들은 회사를 다닐 때는 아내보다 일을 우선시하느라 아내와 가족을 늘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은퇴하면 아내와 무엇이든 함께하며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퇴직 이전의 부부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부의 만족도가 일치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만족도가 크게 어긋나는 항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입니다. 아내도 직장에 다니거나 전업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아내가 부업만 하거나 전업주부로 산다면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하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른 곳에서 사회적 평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자기 시간을 조금씩 만들고 그 시간에 친구들과 모임이나 취미활동, 지역봉사 등에 참여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면 이런 활동은 더욱 왕성해집니다.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갖거나 취미에 점점 숙달되거나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얻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직장 일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얻으므로 직장 밖의 세계를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일에만 집중했던 남편이 은퇴하면 자신의 세계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남편에게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아내에게 의존하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예로 하나 들면 남편이 매일 집에 있으면 아내의 가사 부담이 늘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점심을 남은 음식으로 간단히 때울 수 있지만 남편이 집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잠깐 외출하려 해도 어디가 몇 시에 올 거야? 라는 질문이 날아옵니다.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남편이 외출하는 아내를 기분 좋게 배웅하고 집에 혼자 있는 동안 청소라도 해놓으면 아내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은 얼굴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나를 두고 어디 가느냐? 혼자만 놀러 다니다니 서운하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하는 날과 쉬는 날, 일상과 비일상이 있어야 부부관계도 원만한 법인데 퇴직을 계기로 일상이 무너지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를 배우자가 아닌 인생의 파트너, 즉 동료나 동반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는 부부가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젊을 때처럼 일체가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자립하는 시기, 서로 자신과는 다른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 집에 있을 곳이 없다. 퇴직 후 가족에게 대형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고 토로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니 짐짝 취급을 당하는 것이겠지요. 과연 있을 곳이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즉,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여러분의 존재의의를 동료나 상사, 부하가 인정했기 때문에 직장이 여러분이 있을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집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가족에게 존재의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을 있을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한 일, 즉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나 가족이 기뻐할 일을 하면 됩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일했는데 퇴직 후에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일하는 동안 아내도 줄곧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일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퇴직하고 실컷 쉴 수 있지만 아내는 여전히 집안일에서 퇴직할 수가 없습니다. 싫은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가령 가족의 신발은 내가 다 닦겠다. 카레나 찌개는 내가 만들겠다. 다리미 실은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특기를 연마하여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 전반을 분담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면 무리가 따릅니다. 일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퇴직 전부터 연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 활동에서도 사회적 평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발표나 연주회 등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사회적, 보편적 가치도 함께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대부분의 예술가가 이럴 때 예술 행위를 해도 될까라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해지에서 전람회와 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은 것은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또래 친구는 마음에 있을 곳. 60세 전후로 동창 친구와의 관계가 새삼 돈독해졌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와의 만남이 즐거운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추억을 공유하기 때문인데, 사람은 유난히 청춘 시절의 추억을 많이 떠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40대의 추억보다는 젊은 날의 추억이 자주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인에게 전생에 대한 자전적 기억을 회고하게 했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기억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회고절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일들이 주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 청춘 시절에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진학, 취업, 독립, 친구와의 갈등, 연애와 결혼 같은 일이지요.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어 놓는 일들은 당연히 기억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청춘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능성으로 넘치는 시기입니다. 무거운 책임도 답답한 굴레도 없이 자신의 미래는 무한하다고 의기양양하게 믿는 시절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잃어버린 시절, 자유와 가능성으로 넘쳤던 그 시절의 향수를 느끼고 그때의 추억을 자주 떠올리는 것입니다. 즉, 청춘을 함께 보낸 친구들과는 공유할 추억이 많은 데다 그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달콤하고 절절하고 씁쓸한 향수를 불러 일으킵니다. 또래의 친구는 이처럼 마음에 있을 곳이 되어줍니다.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 실제로 암에 걸린 지 5년 된 환자들에게 암에 걸려서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목숨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게 되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등의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물론 불안하거나 괴로운 적이 있었느냐고 물으면 훨씬 더 많은 답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병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치료법이 인지행동요법입니다. 즉,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설사 암에 걸려도 유럽과 미국 사람들처럼 암에 걸려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에 시달리며 우울하게 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어둡게 보내든 밝게 보내든 결과가 같다면 밝게 보내는 편이 훨씬 낫겠지요. 어두운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식욕도 떨어지고 운동량도 줄어들고 면역력까지 저하되어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결과도 좋아질 것입니다. 통찰력과 자기 성찰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죽은 부모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내적 경험을 쌓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의 내면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남편들도 은퇴 후 집안일을 분담을 해서 가족들의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